커다란 창문을 열고 는 그냥 영화를 보네. 창밖의 영화. 아까 은성 감독님께서 그 부분 얘기하셨잖아요. 그 송강호 배우가 박 대표를 살인하게 되는 네. 그게 박 사장. 네, 그 이유? 네.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약간 어떤 부분, 그러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만약에 말이 안 된다고 많은 분들한테 느껴지셨더라도 조금이나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송강호 배우의 연기가 아니었을까 그쵸. 싶어요. 네. 그 인디언 복장을 한 그 클로즈업을 꽤 길게 보여주잖아요. 네. 직전에 네. 그 광경들을 다 목격하고. 말이 안 된다는 게 어떤 부분에서 말이 안 그러니까 된다고 보시는 거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박 사장과 영교는 악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집에 해를 끼친 거는 그 내 가족이잖아요. 그 내 가족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난 거잖아요. 메타포로 저는 본 건데 일종의 영화적으로만 보자면 사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냄새 난다. 그리고 그 자기 딸이 칼에 찔려 있는 상황에서마저 박 기사가 코 이렇게 막고서 막 인상 찡그리는 장면 나니까 거기서 돌아버리는 거잖아요. 송강호가.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 두 가족을 대비하면서 삶을 보여주지 않았으면은 쌓아갈 수 없는 이야기 같은데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송강호가 그런 살인을 결심을 하고 칼로 찌르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는 봤을 때 분명히 두 사람이 죽었지만 관객들이 이입을 하는 거는 박 사장의 죽음이 아니라 기정의 죽음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 장면을 그냥 있는 그대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람이 악인이 살해를 당하거나 악인이 살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거를 시나리오만 봤을 때 순전히 이야기로서만 이 이야기를 봤다면 여기서 왜 죽여? 라는 의문이 저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영화가 쌓아온 것들이 되게 이질적인 것들이 충돌을 하고 그런 메타포들이 계속 숨어져 있잖아요. 그 두 가족의 간의 관계가. 저는 그랬기 때문에 그 장면이 좀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같은 맥락의 얘기일지는 모르겠는데 살짝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인물의 감정을 쭉 따라가고 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인물이 돌변하는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이 가족 중에 누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비중은 제가 보기에 최우식 배우가 제일 많았던 것 그렇죠. 같거든요. 제일 많이 나오죠. 근데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건 송강호 배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택의 주인공일 수가 있다는 건데 캐릭터의 분량이 조금 사실 늘었다면 그리고 그 캐릭터의 감정을 따라가는 것들이 보여졌다면 이야기 상에서 그 변화되는 사건이 좀 더 말이 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주인공 기생충. 저는 그냥 그 기태가 그때 칼로 찌르는 모습이 좀 상징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네. 감상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박소담의 죽음이 크게 안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성균이 더 측은하게 여긴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전제해서 듣다 보니 항상 모두가 다 박소담 쪽으로 마음이 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걸 노렸을 것 같고 봉준호 감독님이 그 기정 배우의 죽음이 크게 안 다가오는 사람들도 사실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러니까 제 것만 얘기하면 전 이성균과 박소담 배우의 죽음을 어느 쪽에도 무게를 두진 않았거든요. 전 똑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되게 객관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들한테 제가 마음을 준 캐릭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든 상황을 말 그대로 설정 그대로 감독님의 의도에 집중해서 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는 항상 본 감독님의 영화는 그렇게 봐요. 그냥 설정을 따라가면서 보고 얼마나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좀 이성적으로 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마지막 그
아쉬움이 저는 항상 남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저 자신을 잊어버리고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빠져드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 네.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완전 그런 감상에 잠겨버리는 그런 영화들. 근데 본 감독님 영화 보면 이렇게 설정하셨네. 설정 참 잘하셨네.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참 뭐 탁월하시네. 여기서 장말을 이렇게 쓰시네. 뭐 이런 식의 머리로 자꾸 쓰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도 파티 장면도 이렇게 이제 대학살극을 이렇게 설득력이 있던 아니면 이런 식의 그러니까 클라이막스로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머리로 전 이해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도는 그 박소담 배우가 그 직전에 한 행동이 밑에 사람들 배고플 텐데 이거라도 갖다 줄까? 라는 행동이 있었고요. 이성균 배우 같은 경우에 되게 비열한 느낌들이 있었어요. 송강호한테 이거 그냥 수당으로 오늘 하시는 거잖아요. 라고 하거나 차키 내놓으라고 할 때 이때 관객들이 이입이 되는 쪽은 저는 박소담한테 더 이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택이 이성균을 죽이는 장면 자체가 저는 좀 상징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인상 깊은 장면 예린님 어떤 거 있으세요? 저는 그 장면이었어요. 비 엄청 많이 와서 그 지하실에 그 비밀을 알고 집에서 난동이 나고 근데 그 박 대표네 가족들은 캠핑 갔다 갑자기 들이닥치고 정신없이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완전 물난리가 나 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아끼는 것들을 급하게 담잖아요. 방금 전에 있었던 그 고급스러운 주택의 상황과 너무 대조가 됐었던 것 같고 아까 처음에 초반에 여름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시대상이 옛날이 아니다. 현대이다. 지금 이 시간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 물난리 난 거 특히 막 부감해서 찍는 거 보면은 막 개가 막 수염 쳐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바켓스에 사람들 들어가서 진짜 노젓듯이 네. 배 안에서 그러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뭐 세기에 한 번 올 만한 쓰나미가 와서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해 우리나라에서 정말 매년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수해. 누군가는 그렇게 살 곳에 잃어가고 있는데 누구한테는 그냥 미제 텐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방수도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한 비라는 그게 너무 비극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감독님은 어느 장면이세요? 기억에 남는 먼저 장면? 해주실래요? 저는 사실 이거 완전히 시계 한 번도 안 보진 않았어요. 제가 시계도 봤어요. 근데 언제 봤냐면 넷이서 술판 버릴 때. 내 가족. 넷이서 뭐야? 술판 버릴 때. 그래서 술판 버리고 뭐 가족끼리 이렇게 뭐 조금 코믹한 터치로 대사를 나눌 때 뭐 그렇게 몰입이 잘 되진 않았어요. 길었어요. 좀 길었나요? 네, 그 부분 길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죠. 네. 그리고 그 조그만 화면에 이정은 배우님 나왔을 때 그때 갑자기 소름이 너무 끼치는 거예요. 맞아요. 전 공포 영화 같이 맞아요. 느껴졌거든요. 어떠셨어요? 맞아요.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죠. 저는 그쵸? 그 지하에 죽으러 가나? 아니, 너무 나 너무 무서워. 나 너무 소름 돋아, 이상해요, 진짜. 목매달아 가나?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고 그다음 이러잖아요. 같이 가실래요? 이러잖아요. 뭔 의미야 그게.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또 제가 너무 급하게 쫓겨나서라고 했고 거기에 가족 넷이 다 책임이 있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왔는데 얼굴에도 얻어 터져 있잖아요. 네. 너무 공포 영화 같은 거예요. 전 그때부터 나가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너무 무서워서. 그땐 공포죠. 맞아요. 공포 영화 그쵸. 근데 알고 보면 그분이 공포 영화가 그거 아니었고 착한 사람이었잖아. 맞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언니 참 좋은 언니였는데 이러면서 죽잖아요. 축숙 언니. 충숙 언니. 그런데 그 이정원 배우님의 존재감이 너무 대단해서 놀랬고 그때부터 갑자기 상황이 전환되면서 이제 그 파티씬 그러니까 사륙신으로 가는 그게 좀 파워가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충돌하면서 그러니까 그 앞에 장르는 약간 사회 풍자극이었다가 갑자기 이정원 배우님이 나타나니까 장르가 좀 바뀌고 이게 금방이라도 누구 그리고 남편 얼굴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광기.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무서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런 올감이라던가 그 다음에 무슨 뭐 도구 하나하나가 다 무서워. 이제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그 버튼을 누를 때도 이마로 맞아. 누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정은 배우님을 이제 기점으로 다시 한번 몰입하게 돼서 그 장면을 좀 꼽고 싶어요. 아, 저는 그 생각이 나네. 그 술판 버릴 때였나? 충숙이 했던 말 같기도 한데 불을 켜면은 바퀴벌레가 사사사삭 도망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가족이 이 그 연교랑 박사장네 집이 들어오면은 불이 켜지면은 그렇죠. 보이니까 뭐 침대 및 책상 및 사사삭 숨잖아요. 네. 근데 바퀴벌레가 그 사람들이 나온 그런 어떤 부스러기 음식물들을 주워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그런 식의 비유가 되는 장면이 지금 갑자기 떠올랐어요. 바퀴벌레잖아요. 그 연교 집에서는 그 내 그쵸. 가족이. 저는 벌레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영화에.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제일 이 영화 보고 무서웠던 게 우리는 누군가를 벌레 취급을 하거든요. 네. 저희라고 전 자유롭진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쵸. 왜냐하면 이 박사장네도 그렇게 밑바닥은 또 아니거든요. 가족이 같이 살고 한때 치킨집을 했었고 그러면은 청소년기 자체는 평범하고 오히려 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아, 기태기 가족? 기태기 가족 청소년기 생각해보면 과외도 받았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의 사업 실패로 몰락을 한 것뿐이지. 그런데 세상에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제 본 감독님은 그들을 마주치게 하지만 우리는 못 보고 사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모른 척 한다는 것과 모른 척 하지만 속으로는 약간 벌레 취급한다는 할 때 두 번째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쵸. 이 벌레를 우리가 증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존재가 나랑 다르다라고 느낄 뿐이에요. 그러니까 벌레가 밉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벌레고 나는 사람이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벌레 취급을 하는데 사실 기택도 누군가를 벌레 취급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되게 야박하게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였고 저는 그런 면에서 제목도 이제 기생충이니까 그러니까 저를 그런 면에서 돌아본 것 같아요. 조금 돌아봤다기보다는 정말 모르고 우리는 사람들은 서로 살아간다는 거 네. 그리고 모른다고 그냥 모른 척하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느낌 그런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감독님처럼 그죠? 그들은 바퀴벌레 같은 잠깐의 달콤함? 바퀴벌레 파티죠. 부스러기들 부스러기 왜 이렇게 부스러기가 많아요? 부스러기들 먹고 있고 맞아요. 아까 시계 봤다는 얘기 하셔서 네. 궁금한데 저희 다 따로 봤잖아요, 영화. 네. 그때 영화관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좋았어요, 저희는. 저도 좋았던 것 같아요. 시계 많이 안 봤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많이 웃던데 사람들. 그죠? 우선 저도 아침에 봤는데 사람이 꽤나 많았고 팝콘 부대가 많았지만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되게 예의를 갖춰 사람들이 집중해서 봤어요. 근데 시계를 중간부터 꺼내서 본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그 스포가 끝나고 나서 지하 공간이 나오고 이제 또 다른 기생충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때부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시계를 꺼내보는 걸 봤고 저도 체감상 좀 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러닝타임이 2시간 20분인데 1시간 20분을 착각을 하고 갔어요. 감독님 이번에 굉장히 되게 쌈박하게 만지셨네 하면서 80분? 네. 근데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재미가 없는 건가 지금? 왜 나 재밌게 보고 있는데 뭔가 길게 느껴지지? 하던 때쯤 사람들이 다 시계를 좀 꺼내보고 있어가지고 길다고 느껴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흐름이 살짝 루즈해진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어떠셨어요? 시계 안 보셨어요? 네, 저는 되게 재밌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말씀하시는 걸 잘 기억 못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뭐지? 뭐 투포한 던졌어요? 네. 던지고 깨졌어. 깨진 소리 나고.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기억이 나네요. 그 기우가 뭐지? 그 파티장의 사람들의 모습을 창밖으로 보면서 나 저 사람들이
사람들이랑 비슷해 보이냐고 묻잖아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처음 만났는데 저렇게 쿨하고 잘 지내고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그 장면들 계속 처음 만나는 데가 아니라 갑자기 연락받았는데. 갑자기 연락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아는 사이죠. 저는 그게 더 인상적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깜짝 파티였잖아요. 당일날 연락해서 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당일날 연락받고 왔는데 완벽하게 와? 이거였거든요. 그런 거였구나.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잖아요. 이 가족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돼. 속여야 되니까. 전 이게 뭐지? 당연히 경제적인 차이에서 오는 박탈감이 있겠지만 그런 정서적인 박탈감이 되게 사람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 장면이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 돌을 왜 이걸 갖고 왔어? 뭐 이러는데 이게 자꾸 나한테 달라붙는다. 근데 그 돌로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사실 죽이려고 내려간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돌 등장할 때부터 알았죠. 뭔가 이걸로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죄송해요. 말이 끊어서. 그냥 그러니까 일로 편입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잖아요. 이 기생충을 죽여야지만 그 밑에 사는 그 부부를 죽여야지 자기가 완전 범죄를 자기네 가족들이 이 집에서 고용이 계속돼서 먹고 살 수 있고 그런 장면도 생각이 나고 저는 그걸 과연 기택이 몰랐을까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전 아들이 그러잖아요. 아빠 미안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누워가지고 수해 그리고 아들이 위조해서 갈 때도 되게 칭찬 많이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기택 한 번 더 보면 이 기택이라는 인물이 되게 무서운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사람이 지금은 억눌려 사는데 아내 멱살 한번 잡는 장면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좀 어디였지? 무서웠어. 그러면 맞아. 다 와장창창 한 다음에 멱살 잡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긴 하는데 뭐지 이랬어요 저 보면서. 근데 그거 그리고 아들이 처음에 그렇게 잘못된 길로 어떻게 보면 들어갈 때 응원해주는 웃기지만 그런 아버지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아들이 그런 지하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못 느꼈을까? 그런 생각 결국에는 자기는 이제 살인으로 접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기택이란 인물이 좀 한국 사회의 그 수면 아래에 있는 무서운 것들을 상징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착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속 안에서는 사리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아내부터 뭐 사회 자체가 그냥 하하하 웃으면서 다니지만 사실 아까 은성 감독님 말처럼 냄새 뭐 그거 갖고 사람 죽이면 안 되죠. 하지만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그 사람이 뭔가 빗장이 열려버리는 거죠. 무서웠어요. 저는 기택이란 인물이 되게. 그렇네. 혹시 아쉬운 점 없으셨어요? 이 영화? 아니면 좀 다른 더 사실 아쉬운 점을 얘기하면서 그 시계를 확인하던 사람들의 그 반응? 그러니까 그 시계를 확인해서 아쉬웠다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끊겼던 부분. 근데 저는 사실 봉준호 감독님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사회 드라마 장르가 시작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진행되니까 사람들이 못 견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좀 안타까운? 그래도 성공하셨으니까. 저는 글로벌 IT가 좀 많이 걸렸습니다. 글로벌 IT 그룹 사장님 같지가 않았어요. 이성균 배우님이. 그리고 저는 글로벌 IT 기업 사장님이 그런 집에 안 살 것 같았어요. 자식도 어리고 하면 그냥 아파트 살 것 같았거든요. 근데 굳이 왜 거기 살까? 그런 생각? 저는 그래서 처음에 설명 나오잖아. 그 집에 대해서 뭐 남궁 어쩌고 건축가. 저는 그 사람이 남궁인 줄 알았어요. 그 남궁이거나 그 사람의 뭐 아들이 정도가 돼야지. 그러니까 건축에 좀 조예가 있거나 그 집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그런 집에서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들 부부 캐릭터상 그 집에 왜 사는지 솔직히 조금 이해 안 가는. 글로벌 IT 그러면서 조그만 그 세미나실에서 막 뭐 이렇게 만직잘 모르겠는 느낌? 뭔 회사지? 저게?
조여정 배우 연기 저 좋았었어요. 아 좋죠. 그러니까 아까 캐스팅이 좋았다고 한 게 좀 네. 의외의 캐스팅들이었어요. 조여정 아. 배우도 그랬고 이성균 배우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외라는 게 저희한테는 봉준호 영화 그렸을 때 예전에 배우들과 되게 다른 이미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소시민의 계층이 아닌 다른 계층의 사람들로 캐스팅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되게 궁금하기도 했는데 너무 찰떡같이 잘 어울려가지고 네, 좋았어요. 조여정 배우님이 그렇게 연기를 좀 펼치는 영화에서 거의 처음 본 것 같았어요. 네. 노출 영화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전에는. 저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저도 조여정 배우님? 네, 저는 분명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연기 진짜 잘하시는데 좀 폭이 너무 좁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봉준호 감독님 영화에 출연한다는 거 보고 아 역시 좋은 배우는 좋은 감독이 알아본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정은 배우님은 진짜 미쳤죠. 미쳤어요. 지금 최고. 미성년 때부터. 미성년에 이어서 지금 미성년 또 보고 싶어 그래서. 그런 연기를 미성년. 어떻게? 그 바이브가 너무 특이해요. 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말이 뭔가 고운 음성은 아니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웃겨. 그러니까 웃음을 처음 또 유발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은데. 정원이 되게 멋있어요. 이러니까 안에 더 멋있어요라고 하는데. 맞아. 그 바이브가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재밌었어. 아 근데 슬펐어요. 근데 그 찾아와가지고 남편 그 뭐지? 젖병. 젖병 먹이는 되게 기이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상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여 살린 거잖아요. 애처럼 보살펴주고 그게 이제 젖병 하나로 다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들을 진짜 많이 쓴 영화 같아요. 네, 너무 많죠. 인디안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실 약간 너무 서구 세계를 노린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공감대 형성이 인디안 정도는 넣어줘야지 좀 더 공감하지 않을까. 약간 그러니까 계급에 대해서 서구에게 한 번 더 친절하게 원래 인디안 하는 것도 차별어라서 쓰면 안 되는 용어고 근데 그걸 막 인디안에 빠져 있어요?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그들이 그 미제 좋아하고 미제야 계속 이러는 그런 모습들을 겹쳐지면서 막 이렇게 속물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 네. 끝장면 어떠셨어요? 영화의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모습으로 그게 판타지였다는 게 맨 드러나죠. 마지막 장면에서 네. 직전 장면. 올드보이 생각났어. 올드보이. 네. 올드보이 마지막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랑 비슷해가지고. 참 박찬욱 감독님이랑 봉준호 감독님의 약간 그 웃는 지점이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두 분이 어떤 장면에서 웃을지. 그러니까 코미디가 결이 다르면서도 좀 비슷한 지점들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블랙 코미디가. 그죠. 블랙 코미디니까 있는데 어떠세요? 유머 취향만 보면? 저도 이거 저는 박찬욱 감독의 유머를 훨씬 좋아해요. 저도요. 네. 전 봉준호 감독님 영화 이번 것도 웃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약간 이런 그러니까 막 이러는 건 없어. 예를 들어 나 아가씨의 그림 장면 이런 거는 나 저렇게 웃거든요. 막 이렇게 웃는단 말 너무 웃겨요. 미쳤어? 막 이러는데 이제 봉 감독님의 이렇게 다 관객들 웃을 때 저는 약간 그냥 미소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성적으로 영화를 만드시다 보니까 그 유머 코드도 이성적으로 촬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본능적이지 않은 거 있죠. 유머는 근데 예기치 못한데 빡 터져야지 재밌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봉준호 감독님 유머를 봤을 때 웃기다기보다 이거를 의도하셨구나 하면서 웃어주는 예의. 의도는 명확하게 보이죠. 네. 맞아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박찬욱 감독님 유머는 저는 약간 미친인 것 같아요. 이상해요. 이상해. 근데 좀 미성년의 유머 좋아합니다. 최고죠. 김윤석이 좋아합니다. 몸개그. 저 슬랩스틱 진짜 좋아하는데 한국에 잘 없는 슬랩스틱을 몸소 실천하시고. 감독님의 영화에서 유머가 되게 좀 되게 슬픈 장면에 많이 구현돼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진짜 유머가 아니라 약간 페이소스. 페이소스라서 그러니까 웃음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빵 터지면 되게 나쁜 사람. 씁쓸해. 쓴 웃음. 약간.
뭐 예를 들어 소독차 그런 거 웃긴 거잖아요. 닫지 마라. 우리 소독 좀 하자. 근데 그 안에 그 페이소스 그런 거죠. 막 마더에서 그 구치소에 갇힌 원빈이 엄마가 나 5살 때 바카스에 농약 타가지고 죽이려고 했다 하니까 그 김혜자 배우가 되게 수스라치면서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거든요. 되게 놀란 다음에 근데 그거 어떻게 기억해? 5살짜리가? 이렇게 하는데 웃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코미디 요소로 들어가는 장면들이 많은 건데. 그리고 웃을 수 없는 유머를 의도하신 건가? 웃으라는 건지. 불편하게 죄책감 느끼게 하는. 창밖에 큐 해볼까요? 네. 네. 준비하셨나요? 저 준비 못했는데 예린님 거 해보죠. 네. 창밖에 큐. 영화에서 제시카 연기를 한 그 기정은 네. 과연 어떤 식으로 다송을 구워 삶았을까? 그때 웃기지 않았어요? 인사하는 거. 네. 그거 웃었어. 그거 하나 크게 웃었어요. 그게 제일 웃겼어요. 그 이번 영화에서. 나머지 건 잔잔했어요. 저 사실 미소. 글쎄 어떻게 수업을 했을까? 살짝 놀랐던 건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온 다음이었죠. 엄마가 집사로 온 다음에 과일 갖다 줄 때 아마 그때 첫 장면일 거예요. 둘이 수업하는 장면을 카메라에서도 처음 드러냈었던 것 같은데 무릎이 앉아 있잖아요. 그게 약간 되게 의외긴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했을까? 근데 저는 그 제시카 연기가 제시카 기정 연기 되게 재밌게 본 지점이 그 되게 시크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러니까 위치가 딱 바뀌었는데 제시카와 기정은 똑같이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말을 놓는 사람이잖아요. 가족들 부모님 있는데 막 욕하고 그런 거 거리낌 없이 막 그렇죠. 마음껏 하면서 연교랑도 얘기할 때도 막 반말을 해요, 진짜. 맞아. 이러면서 재밌죠, 그거. 그런 부분들이 맞아, 재밌더라. 되게 그 박수산 배우가 연기를 그 되게 캐릭터가. 재밌게 잡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자신감이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그 집이 중산층이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는 어렸을 때 학습받은 거는 좀 수준 높게 받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둘 다 갖고 그런 사기도 잘 치고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시카나 그 원래 모습이랑 똑같이 행동하는 그리고 되게 당당하게 행동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카리스마 있게 아이를 다루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로 미술도 잘했을 것 같고. 저 그 장면도 좋았는데 그 치고 나가야 된다라는 처음 과외하는 장면에서 맥박 딱 잡으면서 너는 지금 첫 문제에서부터 이렇게 막히면 그 다음은 못 푸는 거야. 시험은 기세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좀 약간 진지하게 얘기할 때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오늘로 잡았구나 이 사람이. 좀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자신의 기세를 여기서 쓰는구나. 불살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수렁으로 들어간 거죠. 예. 그 사실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에요? 24번 문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선생님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네. 되게 웃겼어요. 그 장면. 또 큐 있으세요? 전 성대모사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저 근데 아까 배우기라고서는 못 배워서 이거 같이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제시카 외동딸 1, 2도 시카고 과선배는 김진모 그는 내 사촌. 맞아. 그거 웃겼어. 웃겼어. 웃겼어요? 네, 저는 되게 웃겼어요. 방금 거짓말 치세요. 안 웃겼으면서. 전 진짜 웃겼는데? 저 안 웃겼어요. 말했지만 인사 장면 빼고는 잔잔했습니다. 저는 나 이때 카메라 워킹이 너무 웃겨가지고 이렇게 싹 들어가다가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카메라가 이렇게 쏙 앞으로 들어왔다가 초인종으로 싹 옮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코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웃은 건 이유는 감독님 위에서 조금 웃어드린 것 같아요. 뭔지 알죠? 웃으라고 낸 장면이라서. 이거 그거 제가 맞아요. 저 예의가 예의, 되게. 예의. 예. 이거 무슨 노래인지 있습니다. 아시죠? 그렇죠. 독도는 우리 네. 네. 그렇네. 알지도 못하고 저 그냥 따라했는데. 본지 하루밖에 안 돼가서 조금 지금 저희가 좀 제대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연결 컨텐츠 준비하셨어요? 연결 컨텐츠 하기 전에 네. 준비해 오신 거 마무리 지을게요. 뭐 더 못하신 이야기 있으면은 해볼게요.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저는 연결 콘텐츠 있습니다. 들어보고 정하겠습니다. 준비를 안 했네. 네, 저는 최우식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한 김태용 감독의 거인이라는 작품입니다. 거인. 네, 아 거기가 최우식 배우님이 나와요? 네, 최우식 배우님이 연기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 네, 주인공으로 나오고 10대 청소년으로 나오는데 보호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호 시설인 그룹홈에서 자라고 있는데 이 보호 시설이 좀 뭐랄까 종교 단체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 최우식 배우는 영재인데 이름이 신부가 되겠다 해가지고 어른들의 이제 신임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사실 뒤에서는 막 그런 물품들 오면은 훔쳐가지고 팔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막 뭐 그 거짓말을 하고 뭐 배신하기도 하면서 눈칫밥을 굉장히 먹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양치기 소년처럼 막 거짓말도 하고 사람을 속이고 하는데 좀 이 아이만의 잘못은 아닌 어떤 느낌이 들고 또 이 최우식 배우가 굉장히 뭐랄까 되게 보통의 남자아이 같은 얼굴이 있어요. 네. 뭔가 되게 유약하기도 하면서 뭐 밥도 약간 먹고 다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뭐 짠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막 거짓말도 잘하고 것 같고 뭐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저는 보여졌던 것 같은데 기생충에서도 저는 되게 연기가 되게 재밌고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최우식 배우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끼실 분들은 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김태용 감독의 거인입니다. 얼굴이 되게 매력 있던데요. 네, 이미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눈도 가까이서 비칠 때 눈도 너무 좋았고 네. 표정도 되게 다양했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차려입고 나오니까 부잣집 아들 오,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변신이 가능하신. 약간 유학파라고 하던데요, 실제로. 그래요? 해외에서 살고 왔던. 그래서 영어가 되기 때문에 뭐 옥자도 출연한 거 그런 거 아닐까요? 옥자에서는 영어 안 하나? 옥자에서 영어 모르겠다. 아, 마녀에서 영어 쓰죠. 아, 마녀에서 영어 하죠? 네. 마녀 못 봤는데. 네, 영어 쓰죠. 예리님은? 전 만화 하나 오. 추천해드릴게요. 이와키 히토시라는 작가가 그린 유명한 만화고요. 기생수. 아. 보셨어요? 네. 네, 봤어요. 네. 엄청 옛날 거죠, 사실. 그죠? 진짜. 저도 본 지가 좀 됐는데 맞아요. 이거는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을 하는데 침략을 하고 지구를 지배하는 그 방법이 인간의 뇌에 기생을 하면서 인간들의 정신 세계를 그 지배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 주인공 이름이 뭐더라? 주인공한테도 이 외계 생물이 기생을 하려다가 뇌에 안착하지 못하고 오른쪽 손에 기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떨쳐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자신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공생하게 되는 이상한 구조가 되는 거죠. 네. 약간 범인류적인 범우주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 되게 재밌게 읽었었어요. 상상력이 장난 아니죠. 네. 저도 진짜 재밌게 봤어요. 저 영화도 봤거든요. 아, 영화는 안 봤어요. 영화도 재밌었어요. 그래요? 네. 잔인하긴 하지만 네, 재밌게 봤었습니다. 간만에 들어보는 기생수네요. 저 지금 만화 하나 하셨으니 저도 간단하게 하나씩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만화는 이토준지 만화. 음. 사실 영화 톤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이 기생충의 포스터하고는 이토준지 만화랑 톤이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눈 이렇게 까맣게 가려져서 누군가 이렇게 다리가 하나 쓰러져 있는 그 뭔가 현실인 듯 공포 영화인 듯한 그런 좀 괴기한 톤의 어떤 느낌이 이토준지 만화들 좀 닮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에밀 쿠스트리차의 언더그라운드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몰라요. 네. 좀 뭔지 톤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거기도 지하 세계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는 특이한 거는 전쟁 전에 벙커에 들어가 살다가 전쟁이 끝났는데도 끝났다는 얘기를 안 해주고 50년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년 동안 그 아래는 하나의 그냥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고요. 물품을 왔다 갔다 해주는 연인이 있어요. 커플이 있어요. 부부. 그 사람들은 계속 거기 내려갈 때마다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그런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제 이미 너무 위에서 부유하게. 헐. 근데 그게 이 기생충하고 좀 다른 거는 단지 계급 문제만을 다루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오히려 그 세계가 더 불행하게 그려지는 건 아니야. 그냥 네. 땅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사회일 뿐이고 사실 이 영화도 똑같이 황금종려상을 받아가지고 맞아요. 근데 저 사실 에밀 쿠스트리차를 20대 초반에 제일 좋아하는 감독이어가지고 갔었거든요. 그 집시풍 음악 그리고 좀 독보적인 것 같아요. 네. 그 세계가. 그쵸. 실제로 유고슬라비아 감독인데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없어진 나라의 감독이잖아요. 네. 그 언더그라운드는 그 나라를 그러니까 사라진 그 이야기를 하나의 동화적인 상징으로 풀어낸 영화예요. 3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너무 옛날에 봐서 뚜렷하게 딱 설명을 드리기 힘든데 되게 처음 보고 좀 충격받았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생충 끝났네요. 네. 이게 시즌 3의 마지막이죠? 거의. 그렇네요. 저희 마지막 특집 하고 뭐 다음 주 특집으로 돌아오니까요. 네. 네, 영화 네. 아니고. 창밖 영화 듣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